오늘 저는 ADHD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ADHD하고 부부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강의가 있는데 어떤 쪽들을 오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둘 다 좋습니다. 영어로 하는 게 더 편할까요? 네, 좋습니다. 어떤 쪽이 더 관심이 있으세요? 첫 번째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둘 다 관심 있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떤 게 관심 있으세요? ADHD에 관심 있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더 관심사인데요.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할 때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한글을 다 했었어요. 한글을 다 했고 기억 니은 애들은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한글을 다 했었어요. 그리고 산수도 웬만큼은 했었습니다. 근데 클래스에 딱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수업에 딱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선생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귀로 안 들려요. 입은 열리는 게 보이는데 귀로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었던 게 미술이나 뭐 그런 걸 할 때 한 번도 제 시간에 제가 끝낸 적이 없어요. 못 끝내요. 이게 저는 몰랐어요. 이게 왜 그런지.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왜 뇌로 이게 등록이 안 됐나 했더니 이게 attention deficit.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분산이 돼서 너무 볼 게 많고 관심 있는 게 많으니까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한 번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안 하셨지만 제가 도시락 가방을 20개는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항상 어디다 놓고 다니고 잃어버리고 한숨을 쉬시네. 네, 제가 미술 준비물 같은 뭐 이젤이나 뭐 그런 걸 갖고 와도 놓고 와요. 하도 이게 이골이 나가지고 찾으러 다니지도 않습니다. 못 찾아요. 저녁 때마다 제 얘기예요. 숙제를 할 때 조그마한 아이가 10시, 11시, 12시까지 못 해요. 못 끝내요. 어텐션이 안 돼요.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너무너무 피곤해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거를 제가 처음에 알게 된 것은 대학교 때 저희 어드바이저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때 처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90년대 초였지만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ADD, ADHD에 대해서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수학과 의사도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성적표에 항상 주의가 산만하며 그게 항상 붙어 있었고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어떻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은 제가 영상을 하나를 찾았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 ADD, ADHD를 가진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뇌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등록을 시키는지 간접적인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이 좀 없죠. 너무 여러 가지 자극이 많이 들어오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딱 보면은 사람 얼굴이 보이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약간 이렇게 좀 이걸 정리를 해서 집중을 할 수 있지만 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이 플러드 같이 들어오는 이 스티뮬레이션을 ADHD 아이들은 이게 너무 분산이 돼서 굉장히 집중하는 것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ADHD인지 아닌지 그냥 이렇게 봐서는 부모님이 판단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진단이라든지 치료라든지 그리고 검사 방법 그리고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양육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은 1848년도에 25세 철로 노동자였습니다. 터널 공사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쇠 파이프가 두께가 이 정도 되는 파이프가 머리를 관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머리 위로 뚫고 갔습니다. 근데 죽잖아요. 근데 안 죽고 기절도 안 하고 그걸 잡고 병원에 갔어요. 뇌가 그렇게 다치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았습니다. 왼쪽 눈을 잃었어요. 이렇게 뚫고 가서. 근데 정신도 잃지 않고. 근데 이거를 이제 수술을 하고 낫게 됐어요. 낫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고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짜임새 있고 오르가나이즈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공사 현장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있은 후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충동성이 어린애 같고 굉장히 이렇게 잘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억력도 잘 안 되고 분노 조절도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약물 중독으로 가고 그렇게 변했습니다. 사람이. 성격의 변화도 있었고요. 이거를 제가 왜 ADHD하고 접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근데 이거 다 있으세요? 이거 하나 can you go ahead and 혹시 이거 있으십니까? 네. 슬라이드 3개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다른 분도 있으세요? 네. 필요하시면 물어보시고요. 자, 피니어스 게이지가 그때 손상을 입었던 것은 프론털 로브입니다. 그래서 프론털 로브는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앞쪽에 있는 뇌가 이제 전두엽인데 전두엽은 20대, 30대까지 성장을 합니다. 이게 성숙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비균형적인 전두엽의 발달이 있습니다. 이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일본에서 유명한 그 온천에서 목욕하는 그 원숭이들은 마카크 원숭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영장류 안에서도 인간의 전두엽은 마카크 원숭이보다 40배가 큽니다. 굉장히 고도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도 읽을 수 있고 전반적인 뇌신경의 네트워크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 프론털 로브에서 가장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 능력입니다. 그래서 executive function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매니저입니다. 모든 역할의 두뇌 역할의 매니저를 프론털 로브에서 합니다. 이 행정 능력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을 행정 능력이라고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사막에서 일주일 동안 물 음식이 없이 헤매다가 한쪽에 있는 웅덩이를 봤습니다. 물을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물에 얼굴을 묻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금방 충동성 있게 뛰어들지 않고 약간 이렇게 조심하는 그런 것이 행정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왜 조심할까요? 물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물을 마셔도 되나? 아니면 근처에 동물이 있지는 않나? 위험한 동물이 있지는 않나? 아니면 이 물에 아까 말씀드린 뭐가 들어있지는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는 행동에 앞서서 뛰어들기 전에 앞서서 뭔가를 생각을 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전두엽의 역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오늘 커버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는 무엇인가? ADHD는 어떻게 검사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검사할 수 있는가? ADHD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ADHD는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주 관찰되는 모습입니다. 선천적이고요. 유아기 때부터 행동상의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기 때부터 잘 달래지지 않고 수면이 어렵고 불규칙적이고 식사가 불규칙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애착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걷기 시작하면서도 어떤 아이들은 뛰어요. 뛰지 못하면서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자주 다치고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용히 놀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를 하고 따돌림도 받기도 합니다. 학교에 입학하면서 수업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옆에 학생과 떠드는 등 주의가 산만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숙제가 뭔지를 모르고 놀이에서 규칙이나 순서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로 규칙을 얘기를 할 때 잘 듣질 못하고 충동성 때문에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합니다. 성장하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들 있습니다. 근데 주의력에는 지속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성장해서도 이로 인한 우울증에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겪어온 어려움 때문에 반사회적인 분노 등이 표출되는 것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ADHD는 무엇인가 감별 진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켓 안에 제가 이제 왼쪽에 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종이고요. 이걸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체크리스트를 한번 제가 고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DSM-4TR에 의거한 감별 진단 내용이고요. 증상은 6개월 이상 지속돼야 되며 학교 및 가정 등 학업, 대인관계, 생활관리에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에 체크가 되시면 왼쪽 동그라미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열거된 9가지 증상 중 6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여야 합니다. 첫 번째, 공부 또는 일상생활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를 많이 한다. 두 번째로, 공부, 일, 놀이를 할 때 집중을 하지 못한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네 번째, 지시사항을 이해하는데도 지시사항을 따르지 못한다. 다섯 번째, 일이나 활동을 정리하고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여섯 번째, 학교 공부, 숙제 등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나 활동을 피하거나 싫어한다. 일곱 번째, 장난감, 숙제, 학용품 등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여덟 번째, 외부의 자극에 쉽게 산만해진다. 아홉 번째, 일상생활에서 할 일을 번번이 잃어버린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의력 결핍의 증상이 체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액티비티를 이제 증상을 체크를 받으려면 그 다음 내용 9가지 중에 6개 이상의 증상을 보여야 합니다. 첫 번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한다. 두 번째, 교실처럼 가만히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돌아다닌다. 공공장소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조용히 여가 활동을 하지 못한다. 꼭 속에서 모터가 돌아가는 것처럼 가만히 못 있고 쉴 새 없이 움직인다.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질문이 끝나기 전에 불쑥 답을 한다.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대화나 놀이에 갑자기 끼어들어 방해를 한다. 자, 위쪽에 9가지 중에 6개, 그리고 밑에 9가지 중에 6개 이상의 증상을 보이면 ADHD 진단이 되겠습니다. 위쪽만 하면 아마 예전에 얘기했던 ADD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ADD하고 ADHD하고 같은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마지막으로 ADHD 진단이 성립이 되려면 7살 이전의 증상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나 집 등 2군데 이상의 장소에서 컨시스턴하게 증상이 보여야 합니다. 증상으로 인한 생활 속에서의 피해가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 그리고 직장 등에서 이제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발달장애, 그러니까 아티즘이라든지 다운 신드롬이라든지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우울증, 불안증 아니면 따로 personality disorder, 인격장애가 없어야 이 ADHD의 진단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인터넷으로 보는 정보나 책에서 이제 셀프-헬프로 이렇게 찾아보는 정보 아니면 렉처에서 이렇게 찾아보는 정보가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이 비교하는 기준이 따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항상 그 일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파퓰레이션하고 클리니컬 임상적인 파퓰레이션하고 어느 정도 비교의 그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별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의견을 또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ADHD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는 inattentive 타입이 있습니다. 집중을 못하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저는 뛰어다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조용히 있는 편이고요. 근데 사마합니다. 머릿속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ADHD hyperactive impulsive 타입은 과잉행동 장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ADHD가 없으세요. 있으셨으면 벌써 일어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을 겁니다. 그 사이에. ADHD 컴바인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둘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딱 이제 ADHD로. 지금 최 박사님 인터넷에 라이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감사합니다. 자, 네, ADHD의 모습은 많은 경우 성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제 보셨던 그런 영상이나 그런 노이즈들이 하루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앉아서 계획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것이 참 힘듭니다. 기분이 자주 다운되어 있거나 화를 자주 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해야 되는 것들을 못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물론 셀프-에스팀, 자신감이 낮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머리를 다친 사람을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사람이 증상이 꼭 ADHD를 가진 아이의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두엽의 발달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합니다. ADHD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직도 문제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뇌에 관해서, 뇌 발달에 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이 보이는 것은 어머님이 자녀를 데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ADHD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오시면 가만히 얘기해 보면 아버님이 ADHD가 있으세요. 많이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신 중에 흡연이나 알코올 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확인되지 않은 원인, ADHD의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 많이 먹으면 ADHD에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아니면 컨펌이 안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구 결과가 발표를 했습니다. 식품 첨가제, 음식 알레르기, 과다한 TV 시청, 비디오 게임, 가정 환경의 문제, 학교에서 있는 문제 때문에 ADHD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컨펌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ADHD를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 전문가 오피스로 이제 클리닉으로 가시게 되면 네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받습니다. 전반적인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을 하고 그리고 치료에 필요한 레코멘데이션을 드리게 됩니다.
그럼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어떤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하느냐? 가정 환경과 가족 병력, 언어 발달 사항, 그리고 특히 이제 미주 한인들은 한국인들은 언제 이민을 했느냐? 외국어 때문에 혹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는가? 건강 기록을 봅니다. 그래서 간질이 있는지, 수면 장애, 중이염이 만성적으로 크로닉하게 있는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또는 시각, 청각에 문제가 있는지, 발달 사항을 봅니다. 태교의 문제, 언어, 행동상의 발달 사항에 어떤 이상이나 아니면 어떤 자라올 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가, 특히 이제 어떤 애착 관계 형성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성격 형성과 대인 관계 사항을 봅니다. 그래서 성격의 형성을 보고요. 사회성, 어떤 자각의 수준이라든지 성숙도를 보게 됩니다. 행동의 문제, 행동 조절의 문제, 분노 조절, 기피증, 우울하거나 불안해한 모습을 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이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학교의 정보, 학습 장애인가 ADHD인가 부모님과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 인터뷰를 하고요. 성적과 테스트 기록도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는 일단 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임상 인터뷰를 학생과 하게 되고요. 집중력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학교 수업도 관찰을 하고 선생님과 인터뷰도 하고 인지 능력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IQ 검사라든지 뭐 다양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행동 장애에 대한 검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검사를 하는 중에 학생을 관찰하게 됩니다. 학습 능력 그리고 기억력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verbal, visual, 그리고 운동 능력을 또 검사를 하게 되고요. 시각 전달 체계라든지 청각 전달 체계도 하게 됩니다. 진단에 필요한 검사는 인지 능력 검사, 언어, 비언어 능력, 그리고 학습 능력 검사, 독해, 작문, 수학, 사회성 감정 조절 검사, 그것은 인터뷰, 그리고 투사적 검사, 뭐 이런 월샷 같은, 월샷이 아닙니다. 근데 월샷 같은 검사도 하게 되고, 아니면 objective test, 객관적인 심리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과의 마지막 인터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진단에 이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진단을 받는 목적이 무엇인가, 진단을 받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같이 이제 협조를 받아서 어느 정도 얼마나 치료가 될 수 있고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좀 컨트로버시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일단은 리스트를 했습니다. ADHD의 치료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제가 일단 적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CDC 아틀란타에 있는 그 CDC에서 이제 예전에 발표했던 리스트인데 아마 굉장히 많은 반발 때문에 아마 지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일단 보겠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굉장히 많은 심리학 박사들이 바이오 피드백의 이 치료 능력을, ADHD 치료 능력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는 바이오 피드백이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었습니다. Restricted diets, 음식 조절을 함으로써 ADHD 치료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선천적인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Allergy treatment, megavitamins, chiropractic adjustments, eye training, special classes. 이게 다 사실은 ADHD의 어떤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트라이를 해보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러면 ADHD 치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교정 치료가 있고요. 양육을 통한 훈련 치료가 있습니다. 학교의 협조를 통한 치료가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치료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약물 치료부터 일단 커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의 ADHD 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각성 성분이 있는 약물들이 있고요. 또 비각성 성분들이 들어있는 약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이름을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알려진 것들은 레들린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컨서다, 애드롤 그런 약들, 또 메틀린, 메타데이트 이런 약들이 ADHD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하면 그런 약들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각성 성분의 약은 뭐 스트라테라, 인튜니브, 뭐 캐베이 뭐 이런 약들이 있는데요. 왜 각성 성분의 약이 각성을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벌써 하이퍼돼 있는 아이들이 띄워주면은 왜 이게 도움이 될까요? 뇌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이퍼돼 있는 이런 뇌를 각성제를 넣어주면 뇌가 확 캄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가라앉아지고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제 경험인데 저도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찾았습니다. 이렇게 책을 세워놓는 이 거리를 책 거리를 4개, 5개를 놓고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막 보기도 하고요. 공부를 앉아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10초 이상 그 어텐션을 서스테인 하기도 힘들었고요. 어떤 때는 왜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귀에다 꽂고 그게 공부가 되냐. 근데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자극이 좀 밑바탕에 깔려 있을 때 어떤 때는 조금 더 집중하기가 수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성의 이 약이 있는 자극에서 더 올려주면서 뇌를 가라앉혀주는 그런 역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행동교정 치료. 예, 약물 치료는 일단은 임상심리학 박사들은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먼저 다 노력을 해보고 약물 치료는 나중에 해봐라. 필요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행동교정 치료는 비헤이비어 테라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havioral Parent Training, BPT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긍정적인 훈련 방법을 배우고 적용시켜서 자녀의 증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ADHD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주 너무너무 이렇게 피부가 많이들 안 좋습니다. 너무 피로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강압적인 관계로 안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해야 될 걸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이제 푸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관계 형성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 앞에서 누워서 땡깡을 부리는 아이, 이 모습을 바꿔주는 이 스타일이 이제 행동 양육 훈련. 이건 제가 이제 번역을 마음대로 했는데요. Behavioral Parent Training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Behavioral Classroom Management입니다. BCM이라고 하고요. 행동 수업 관리인데요. 이것은 뭐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그런 자극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고 혼을 내키시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그 신발 아까 벗었으면 이쪽 자리에다 두는 거 알지? 그렇게 하자. 딱 그렇게 해버리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것을 갖고 얘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볼까 생각을 하게 할까 그리고 계속 푸시하는 것은 사실은 틀에 습관적으로 해서 가르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끄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벌보다 이제 여기서 때리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이제 소리를 지르고 아니면 어떤 벌을 주고 그러시는 것보다는 상을 중심으로 변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뭔가를 할 때 당연히 해야지가 아니라
할 때마다 그것을 그 노력을 이해를 하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상으로 이제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벌로 이제 변화를 그때그때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올 수 있는 어떤 이제 self esteem이라든지 그런 어떤 안 좋은 영향들은 그리고 이제 그 permanent한 변화는 주질 않습니다. 벌로 하는 것은 그때뿐입니다. 벌을 줄 때는 효과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벌을 주시는 방법을 배우시려면 좀 이따 남아서 이제 물어보시면 되고요.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거나 아니면 어떤 무슨 벌을 세우거나 그런 것은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여쭤봤어요. 그럼 상을 많이 주고 벌을 적게 주라고 하면 비율은 어떻게 줘야 됩니까? 이 참 비율을 아이마다 이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 비율을 어떻게 하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9대1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 정도로 벌을 적게 주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벌을 주실 때는 효과적으로 그때 거기에 맞는 그리고 아이가 항상 생각하기에 fair하다 이렇게 벌을 받아도 사실은 받을만하다. 벌 받을 짓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벌을 받으면 안 되겠다. 벌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벌을 안 받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유도되도록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장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어텐션이 모자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기타 활동을 통해서 장점을 찾아주고 특기를 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포츠나 미술, 음악 등 잘하는 활동을 통해서 또 자존감도 살리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이 학교에 선생님께 이걸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진단 받았는데 지금 집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얘기하면 선생님이 눈밖에 나지 않을까요? 시작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학교 선생님 이게 참 엑스팩터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선생님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형성을 하면 어떤 분한테도 협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생각하시던 예전에 촌지라든지 돈봉투 같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께 가서 얘기를 하고 어떤 이제 유대관계를 형성을 하시면 대화를 하실 때 이제 아이에 대한 힘든 것도 같이 얘기를 하고 협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숙제 폴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요. 네, 클리커가 안 되는 관계로. 네.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항상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숙제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이제 숙제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이제 선생님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어떤 데는 그런 게 없고 아이가 알아서 적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엄마가 이쁜 폴더를 만들어서 제가 만들어드린 그런 폴더를 만들어서 선생님께 여기에다 저한테 커뮤니케이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구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좀 더 명료하게 내주도록 부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플하게 인스트럭션을 주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아이가 끝나고 나서 숙제를 다시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긍정적인 대화를 해주고 상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변화를 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아이가 자신감에 문제가 있다 도와달라 그렇게 또 직접적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학교 안에 심리상담가나 임상심리학 박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인가요?
헌팅턴 비치 그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세 군데를 커버를 했습니다. 하버뷰, 서클뷰, 빌리지뷰 이 세 엘리멘터리 스쿨을 커버를 했는데요. ADHD 아이들 제가 맡아서 치료를 했습니다. 1년 전에는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한 아이들이 뭐 나중에는 10분, 15분, 20분 다 끝까지 앉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운 적이 있습니다. 이 도움이 됩니다. 이 학교에 있는 그런 리소스를 찾아서 쓰시도록 하십시오. ADHD를 도우시는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훈련 프로그램은 이제 컴퓨터 베이스 프로그램인데요. 작업 기억이라고 하죠. 워킹 메모리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그 여러분께 그 폴더에다 소개를 해드린 것은 CogMed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지의학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필요하신 정보는 제가 드린 저기 폴더에 있는 인포메이션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프로그램 하나는 또 Posit Science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쪽은 이제 또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검증이 안 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기타 두뇌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선전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루머시티 뭐 이런 건 뭐 이제 치매를 돕는다, 아이의 어텐션을 돕는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CogMed, Posit Science는 제가 모릅니다만 CogMed는 200 몇십 개의 리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이 검증을 하려고 그리고 이것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또 주장을 하기 위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루머시티, 브레인 트레이너, 브레인 HQ, Fit Brains, Brain Metrics, Neuronation, Elevate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두뇌 훈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ADHD네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나 아무도 못 나가시겠어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왜 도움이 안 되냐면 전체적인 훈련은 시키는데 포커스된 훈련을 못 시킵니다. 그리고 이 레벨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훈련을 못 시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 부모가 알아야 될 자녀의 ADHD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를 가진 자녀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뇌 행정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미리 계획하고 정리하고 충동을 자제하고 시작한 일을 끝마치는 것을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와줌으로써 자녀가 서서히 이런 행정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ADHD를 가진 자녀는 부모를 일부러 무시하거나 괴롭히거나 창피하게 하지 않지만 부모님은 또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항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왜 안 들어? 무슨 생각하는 거야? 다 많이 다그치게 됩니다. 자, ADHD를 가진 자녀는 이게 참 마음 아픈데요. 스스로도 조용히 앉아있고 싶고 스스로도 정돈된 환경에 앉아있고 있고 싶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더욱더 긍정적이고 힘듭니다만 인내심 있고 그리고 지원적인 모습으로 인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 말이 쉽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ADHD를 가진 자녀들은 나름대로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만 고충이 있습니다. 부모의 지시가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이게 창피합니다. 함부로 뛰어다니다가 막 다치고 그래요. 아파요. 그리고 뭘 하는데도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고 정리를 잘 못해서 이제 다들 자기만 기다리고 있는 이제 가족의 짜증 어린 목소리와 눈빛 그것을 항상 느낍니다. 시작하고 끝을 못 내니까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의 타이밍을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대인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 많습니다.
생각도 하기 전에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실수가 많습니다. 트러블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더 효과적인 ADHD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녀 양육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긍정적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양육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벌을 주면서 혼내키면서 이끌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실수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ADHD를 가지고 있는 자녀 부모님들이 차분하거나 인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들 화가 나 있으세요. 그리고 참을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쳐 있으세요. 아티즘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폐 성향의 아이들하고 그리고 ADHD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빨리 늙는데요. 너무 힘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차분함과 그리고 인내심, 집중력이 이렇게 항상 끌어올려져 있으면 자녀들이 거기에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따라옵니다. 그렇게 인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는 자녀의 행동은 반항이 아니라 증상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인터랙트를 하시면 나중에 정말 반항으로 변합니다. 완벽주의 사고방식은 오히려 장애가 되며 이건 작은 전투에 연연한 것보단 이 전체적인 전쟁을, war를 이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픽처를 항상 큰 픽처를 보셔야 합니다. 자녀가 해낼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는 것을 시키고 기대를 하십시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자녀를 소중하고 특출난 존재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리스트를 뽑는다는 것을 깜빡 까먹고 못 뽑았어요. 근데 지금 기억이 나는 몇 명이 있긴 한데요. ADHD에 있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들 있죠. 누가 있습니까? 자, 부시 대통령이요? 부시 대통령은 ADHD가 있던가요? 그래요? 네. 제가 관심이 없어서 부시 대통령. 모차르트 맞습니다. 마이클 펠프, 그렇죠? 그 수영 선수, 오가나인가요? 네. 그 선수도 심한 ADHD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영국의 그 수상도 그 사람도 ADHD가 있어요. 윈스턴 철칠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건 컨펌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이작 뉴턴 있죠? 그 그래비티, 중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실로 너무나도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이 ADHD가 많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충분히 내 아이가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키워서 이 아이가 행복하고 그리고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기 시작하면 아이가 그것에 이제 반응을 하면서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운동력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양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ADHD 자녀 양육법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부모가 지치지 않아야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참 키입니다. 자녀를 보다가 많은 분이 이제 고갈이 됩니다.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쳐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것은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돕기 위해서 자녀의 의사와 혼자 고통스러울 것이 아니라 치료사와 뭐 심리학 박사나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과 그리고 뭐 주변에 계신 누구와 소통을 하시고 다른 ADHD를 가진 자녀들의 가족과 대화를 하면서 이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쉴 수 있을 때 쉬셔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하나 넣었는데요.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가 ADHD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녀에 따라 틀리고요. 강아지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강아지는 ADHD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뭐 엄마는 이제 기절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애완 펫을 테이크케어를 하고 캄다운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팩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이제 연구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자, 명확한 목표와 규칙을 정합니다. 명확하다는 것은 clear and concise, precise.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유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는 규칙을 정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뭐 안 지키면 안 돼, 그건 아니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침은 아침 8시에 먹는다. 그것은 이제 서로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8시까지 준비가 돼서 먹을 수 있도록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참 이 어텐션이 어려운 아이들은 규칙이 너무 복잡하면 이걸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해하기 쉽고 따르기 쉬운 그런 한결같은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틀을 잘 잡아주고 시스템을 정리를 잘 해주면 이 안에서 상과 벌에 잘 적응을 합니다. 오히려 보통 아이들보다 ADHD 아이들이 거기서 자기가 성숙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더 잘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상과 벌을 통해서 변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과 벌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을 주기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잘하면 엄마가 레고를 사줄게. 근데 오는 길에 급한 뭘 해야 돼요. 급한 게 생겼어요. 그거를 먼저 하려다 보니까 토이스토어가 닫았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상과 벌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줘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그것을 모범을 먼저 보이셔야 됩니다.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지만 벌이라고 해서 아주 심한 뭐 어떤 제재가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벌을 받게 된다라는 어떤 아이가 그런 느낌을 받고 벌을 받으면 안 되겠다 그러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스스로 매니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ADHD를 가진 자녀는 항상 혼이 납니다. 이게 이골이 났어요. 그래서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즉각 칭찬, 상 이렇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변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제가 이제 예전에 일을 할 때 ADHD가 있고 약간 이제 어떤 반항적인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근데 아이가 12살, 13살 치료를 하다가 한 번은 방문을 했습니다. 집에 방문을 했는데 아이 집에 가보니까 서랍장하고 침대밖에 없어요. 공간이 있는데 다 텅 비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벌로 말 안 들을 때마다 하나씩, 이거 뭐 교도소 같이
아이 방이 너무너무 이렇게 휑하게 아이는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골이 났어요. I'm okay. 별로 뭐 이거를 뭐 잘하면은 이걸 내가 TV를 받아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도 없어요. 왜냐면 스스로 받을 수 없다고 벌써 인정을 한 거예요. 받아봤자 도로 뺏기고 엄마는 화만 나고 이제 가면 이제 뭐 침대를 뺏겼어요, 뭘 뺏겼어요, 없어요. 그거 보니까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ADHD를 가진 자녀는 그건 했고요. 부모의 미소. 이 아이들이 어텐션을 안 주는 것 같지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존감,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모를 보고 자기가 잘했나 못했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표정, 미소, 주는 칭찬, 상 이런 것은 자녀의 집중력, 충동 자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은 최대한 줄이고 상을 주는데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산타크로스 같이 뭐 조금 하면 상을 막 던져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과 벌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와 같이 결정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엄마가 너무 이제 잘하는 것 같으니까 상을 줄게. 이런 경우는 지켜야 한다. 이런 경우는 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자, 다음 효과적인 ADHD 자녀 영역법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ADHD를 가진 자녀는 남아도는 에너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스포츠의 자녀분들이 인볼브 돼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여기 자녀분들 스포츠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어떤 스포츠? 축구요. 네, 좋습니다. 축구요. 운동 시키셨어요? 네, 뭘 시키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오래전 얘기지만 테니스도 하고 뭐 계속 예. 테니스 스포츠 여러 가지로. 네,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야구, 골프보다 계속 뛰어다닐 수 있는 뭐 축구, 테니스, 아니면 수영. 수영 같은 게 굉장히 좋대요. 제 와이프 얘기 또 하겠습니다. 제가 와이프 굉장히 집중력이 안 좋았대요.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본 적은 없어서. 근데 와이프 공부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은 2시, 3시, 4시, 새벽 4시까지 안 움직이고 꼼짝 안 하고 공부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수영을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컴피티션을 하면서 수영을 그렇게 해가지고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수영을 하면 그냥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코치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스트로크를 5도를 이렇게 올려라, 그렇게 몸에 적합한 이런 스트로크를 가르쳐 주는데 대단히 집중하지 않으면 그게 제대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스포츠를 하면서 남아도는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집중력을 또 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운동은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불안증이나 아니면 우울함이나 그런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고, 또 이제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서큘레이션이라든지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서 두뇌가 성장하는 것을 또 돕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고요. 그래서 운동은 일단은 ADHD의 증상을 줄여주고 지치게 해서 수면도 돕고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운동을 강요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하기 싫다는데 하기 싫은 운동을 막 억지로 아니야 너는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스스로 좋아하는 운동을 오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적인 운동보다, 골프 같은 정적인 운동보다는 ADHD에는 농구, 하키, 축구, 그렇죠? 크로스 컨트리, 수영, 그런 계속적인 이제 유산소 운동이 되는 그런 스포츠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아티클을 봤는데요. 태권도, 가라데, 유도, 주짓수 뭐 이런 어떤 컴뱃 스포츠 있죠? 어떤 이제 마셜
그런 운동도 일단은 정신적인 컨트롤을 굉장히 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집중력에. 스포츠 이제 외에도 요가라든지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마다 틀릴 겁니다, 아마. 네. 다음. 자, 같은 내용입니다. 효과적인 ADHD 자녀 영유법 계속해서 합니다. ADHD를 가진 자녀는 무엇보다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인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유도하시는 것이 이제 급선무입니다. 잠이 들기도 어렵고 숙면도 어렵고 늦잠을 자도 피로가 잘 안 풀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뇌를 자극을 시키는 TV 시청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TV 외에도 뭐 인터넷 아니면 전화로 하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채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만약에 그걸 조정을 해주실 수 없다면 적어도 1시간 전, 수면 1시간 전, 취침 1시간 전에는 그런 것을 차단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을 못 잔다면 카페인 섭취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페인이 들어있는 소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커피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없애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활동량을 줄입니다. 운동을 하면은 잠을 더 잘 잘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운동을 한다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에너지가 많고 막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막 몇 시간 동안 잠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또 큰 자녀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만 좀 징그러우니까 좀 어린 자녀들은 잠들기 전에 한 10분간 옆에서 안아주기도 하고 토닥거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정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감과 사랑을 느끼면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사춘기라고 그러시면 뭐 근처에 그냥 옆에서 좋은 얘기 해주고 그냥 말로 다독거려주고 뭐 그렇게 같이 있어주는 거. 예. 그러면 이제 엄마 나가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그런 모습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죠? 이 참 오감 중에 가장 이제 베이직하다는 이 후각, 이제 이런 어떤 향의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향들이 많지만 이제 라벤더가 가장 이제 캄다운 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건 근데 뭐 다 취향마다 틀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해보실 수가 있고요. 라벤더 무슨 캔들을 뭐 하는 것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잘 슈퍼바이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방이 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의 클리닉 같은 경우는 웨이팅룸에 그 화이트 노이즈를 해놓는데 저는 이제 네이처 사운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숲속에서나 들을 것 같은 무슨 뭐 시냇물 조절 내려오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산새 오는 소리라든지 그런 자연의 소리나 아니면 그런 잔잔한 어떤 무슨 스파 음악 같은 거 그런 것이 또 틀어져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의 화이트 노이즈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 때는 어떤 때는 그냥 팬을 벽에다가 그냥 이렇게 틀어놓으면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에서도 사실은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공원이나 잔디의 녹색이 차분하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사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쌓이면 그래서 골프를 간다고 핑계를 대시고 하루 종일 골프를 가시고 그러시는 이제 남편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녹색의 환경에서 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거기서 이제 뛰어놀게 되면
또 이제 에너지 소모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기분도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풀어놓으시면 어머니도 쉬실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어머니께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의 제가 할 말씀들이 해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좀 줄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제 동생이 임상심리학 박사입니다. 근데 제 여동생한테 물어보면 아직도 어텐션 데피시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극복은 매니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다 했으니까. 그리고 생활 속에서 다 하니까. 이제 저는 멀티태스크를 아주 잘합니다. 여러 가지를 잘합니다. 멀티태스크를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에서 제가 의욕을 좀 올리고 목적의식을 항상 살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환경에 있어서 제가 어텐션을 줄 수 있는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제가 찾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제가 나아졌습니다. 스스로가 ADHD 아니면 ADD가 있다는 걸 자아하게 어떤 안주가 부모님이 얘기해 주셨나요? 제가 알았죠. 대학교 때 알았죠. 제가 대학교 때 저를 상담해 주시는 제 아카데믹 카운슬러 그 교수님이 닥터 뭐라고 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거는 병일 수도 있다. 제가 공부를 이제 3학년에 잘 안 되니까 이게 약 하나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야.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데.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데 그거를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가. 아니에요. 제가 어텐션을 서스테인을 못했던 것은 저한테 뭐가 있었습니다.